안녕하세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저는 대체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집안도 평범, 공부도 중간, 대학도 중간,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모든 것엔 다 때가 있다. 이게 제 인생 지론이었기 때문에 큰 욕심 없이 보통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사연들을 듣다 보면 참 평범하게 사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늘 사연을 듣기만 했지, 제 인생,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사연으로 보내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20대 중반,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 거래처 사람을 알게 됐고, 그 남자와 2년의 연애를 한 뒤 결혼을 했습니다. 나 29살 되기 전에 결혼할 거야. 왜? 29살인데? 아홉수 결혼이 좋지 않다고들 하잖아. 그 전에 하거나 넘겨서 하거나. 내년에 하자. 뭘? 뭐긴 뭐야, 결혼이지. 내년에 하자고.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에 이런 멋없는 프로포즈가 다 있을까요? 저 28살, 남편 나이 32살,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였던 저는 29살이 되기 전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장남이었지만 남편의 남동생 서방님은 남편보다 더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서방님보다 연상이었기에 저랑 나이가 같았어요. 그렇지만 결혼 후 동서는 저에게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죠. 제가 결혼할 때 이미 조카는 2살, 동갑내기 동서지만 결혼도 육아도 먼저 시작한 동서가 인생 선배처럼 생각이 되곤 했습니다. 동서지간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나는 우리 작은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집안 식구가 된 큰애. 너희 둘이 나이도 같고 성품도 좋으니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한다. 평생 아들만 둘 키우고 너희들 시아버지까지 남자들한테만 둘러싸여 살았는데 딸들이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좋구나. 그럼요, 어머니. 형님이랑 잘 지낼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 전엔 당연히 시댁 사정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지만 결혼하고 집안 식구가 되다 보니 이것저것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남편을 통해 대략적으로만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장남이 개혼을 하는데 내 동생이 결혼을 좀 일찍 했지. 게다가 재수 씨가 민석이보다 나이가 많잖아. 자기랑 동갑인데 그래도 자기가 손윗사람이지.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지? 뭐 오히려 동서가 나이 같은 나한테 깍듯하게 형님 대접하니까 고맙지.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저렇게 일찍 했대? 동서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능력자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그거 알아? 재수 씨가 민석이 상사였던 거. 지금이야 민석이가 직장을 옮겨서 같은 회사 다니는 건 아니지만 재수 씨가 민석이 상사였어. 어머, 진짜? 동서가 연하의 서방님을 잡은 거구나. 반대지. 재수 씨가 일도 잘하고 카리스마 있는 성격이잖아. 민석이가 한눈에 반했다나? 엄청 따라다녔대. 둘은 좋다고 하는데 결혼까지 우여곡절이 좀 많았지.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좀 보수적이시잖아. 시댁 식구들은 다 무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딱 한 사람, 저희 시아버지 빼고요. 남편의 말처럼 좀 보수적이기만 하면 다행인데 제 생각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지나치게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분이었습니다. 민석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재수 씨가 민석이보다 나이도 많지, 직급도 높지, 아버지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진짜 결혼이 엎어질 뻔했다니까. 민석이가 재수 씨 아니면 결혼 안 한다. 평생 혼자 살 거다. 아주 엄포를 놔서 아버지가 한 수 접고 들어간 거지. 어머, 정말? 아버님 너무하시다. 나이 몇 살 많은 게 뭐 어때서? 그리고 능력 좋으면 그게 뭐 나쁜 일이야? 그렇다고 뭐 동서가 서방님보다 많이 번다고 갑질을 하기를 해? 아님 뭐 무시를 해? 서방님한테 너무 잘하잖아, 동서.
그러니까 그건 나도 알고 엄마도 알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자기까지도 딱 보면 아는 건데 딱 한 사람, 우리 아버지만 그걸 몰라. 모르는 건지 인정을 하기 싫은 건지 하여간 우리 아버지도 참. 하여간 여자가 잘난 꼴을 못 보는 남자들이 어딜 가나 꼭 있지.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동서가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였어요. 뭔가 동갑내기, 또 같은 여자로서 생각해도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말처럼 정말 시아버지가 동서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아버님의 타겟은 늘 동서였어요. 둘째 너, 요즘도 일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냐? 준호는 잘 챙기는 거지. 애가 한창 엄마 필요한 나이인데. 아버지, 이 사람 덕분에 저희 잘 살아요.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는 용돈도 다 이 사람이 버는 거고요. 그리고 일이 바빠도 살림 하나 소홀하게 안 합니다. 그런 말 자꾸 들으면 서운하니 그만하세요. 어이구, 사내 자식이 그게 자랑이냐? 자랑이야? 못난 놈 같으니라고. 여자 손에 잡혀서 비빌거리고 사는 꼴이라니. 저 비빌거리고 안 살아요, 아버지. 아니, 이놈 자식이. 어디 아버지한테 꼬박꼬박 말대꾸야. 너 나 늙었다고 무시해? 그만해요. 당신, 아니, 우리 둘째 며느라가 능력 있고 참하다고 내 친구들도 칭찬 일색인데 당신도 참. 으헤! 어디 지금 남자들 대화에 끼어들어? 이씨 반반 떨어져. 국도 다 식었네. 가서 국이나 떠와. 국 더 드릴게요, 아버님. 정말 평화로운 시댁인데 아버님이 저렇게 하실 때면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죠. 그래도 서방님이나 어머님께서 동서 편을 많이 들어주셨어요. 남편은 대놓고 누구 편을 들지는 않고 그냥 적당히 말리고 하는 정도? 남들은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는데 동서나 저나 그런 건 정말 남의 집 이야기였죠. 시어머니가 시키는 시집살이는 없었지만 고약한 성격의 시아버지 비위 맞추는 일도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먹은 것 다 정리하고 쉬는데 동서가 차를 내오며 제 옆에 앉더라고요. 힘드시죠, 형님. 식구가 많진 않아도 또 음식은 다 하니까요. 아니야, 동서. 동서가 고생했지. 동서는 어떻게 그렇게 음식도 잘해? 아니에요, 형님. 그냥 저도 결혼하고 어머님께 조금씩 배운 거죠. 전 그래도 아주버님 결혼하시고 형님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그래? 나도 동서가 나이도 나랑 같고 해서 마음도 편하고 그러네. 그래도 동서보다 늦게 했잖아, 결혼을. 동서한테 많이 배울게. 아버님 때문에 많이 힘들지. 그냥 옛날 분이시잖아요. 사실 형님,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는 거의 이모랑 고모, 친척들 손에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이나 아버님 보면 돌아가신 엄마 아빠 생각도 나고 딸 같은 며느리 없고 엄마 같은 시어머니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다 집집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동서지간도 왼수라고 하는데 저는 형님이랑도 가깝게 의지하며 잘 지내고 싶어요. 그렇구나.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동서. 나도 잘할게. 동서의 집안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마도 알고 있었겠지만 따로 이야기해준 적은 없었는데 동서가 저에게 털어놓은 것이었죠. 부모님을 일찍 여의셨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엇나가지 않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취직한 동서가 정말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어머님께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엄마같이 느껴진다는 게 거짓이 아니었구나 이해가 되었어요. 어머나 형님, 정말 너무 예뻐요. 까꿍, 유나야, 작은 엄마야. 까꿍, 아이고 앙증맞은 눈, 코, 입.
세상에나 형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밀조밀한 게 너무 예쁘네. 확실히 딸은 달라. 결혼 2년 후 저희 부부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 아이였죠. 아들 키우는 동서는 딸이 너무 예쁘다며 저희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동서는 조카가 쓰던 물건뿐 아니라 아가 옷이며 젖병 등을 새로 사주며 너무 잘 챙겨주었어요. 형님, 요새 잠이 너무 부족하죠? 저 오늘 휴가 내고 온 거잖아요. 제가 유나 볼 테니까 형님은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몇 시간이라도 눈 붙여야 해요. 이맘때가 제일 힘들어. 동서, 그래도 돼? 준호도 있는데 둘이나 보기 힘들지 않겠어? 준호도 낮잠 시간이고 아기도 제가 분유 먹이고 재울게요. 형님 얼른 들어가세요. 고마워, 동서. 남편 퇴근까지 정말 매일같이 혼자 아기 보며 틈틈이 살림에 지친 나날들이었는데 동서는 쉬는 날 저희 집에 와서 아기를 봐주고 제가 눈 붙이는 사이 밀린 집안일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정말 친자매처럼요. 그런 동서가 너무 고마웠어요. 조카와 우리 아이 나이차가 좀 나지만 커서는 남매처럼 잘 지내면 좋겠다. 나중에 커서 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어느새 저도 동서를 자매처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여보세요? 무슨 말이야, 엄마? 어디라고? 여보, 빨리 일어나. 우리 병원 가야 해. 무슨 일인데 그래? 서방님이 야근을 하고 퇴근하던 길에 음주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한 것이었어요. 아기가 너무 어려 어디 맡길 곳도 없고 아기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은 사고 소식을 들은 뒤 실신을 해서 입원하셨고 동서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병원에 있었죠. 동서,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동서. 형님, 오셨어요? 밤중에 놀라셨죠? 형님,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엄마, 우리 병원 왜 왔어? 아빠는? 나 아빠한테 갈래. 아무것도 모른 채 병원에서 아빠를 찾는 조카를 보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식구 모두는 응급수술에 들어간 서방님의 수술이 잘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온 식구의 간절한 기도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서방님은 그날 새벽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민서가, 내 아들, 불쌍한 내 아들. 뭐가 그리 급해서 이렇게 일찍 떠났어? 아이고, 둘째야, 아가야, 앞으로 어떡하니? 어머님, 너무 착한 그 사람 어떡해요? 엄마, 왜 울어? 엄마, 우리 집에 가. 아빠도 같이 가.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도 음주 가해자는 사과도 없었습니다. 서방님을 친 뒤에도 몇 킬로를 더 도망가다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춘 차. 너무 억울하더군요.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처벌이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처벌을 강력하게 받은들 떠난 사람이 돌아오지 않지만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동서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조카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즈음 동서는 잠시 휴직을 신청했던 것 같아요. 일까지 하는 것은 무리였으니까요. 집안을 송두리째 망쳐놓은 가해자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만큼이나 참을 수 없는 건 저희 시아버지였어요. 식구끼리 서로 보듬으며 견디기도 힘든 시간이었는데 시아버지는 서방님이 그렇게 된 걸 다 동서 탓으로 돌리더군요. 너 같은 것 때문에 내 아들이 그렇게 된 거다. 네가 남자 길을 죽여놓으니까 걔가 몇 푼이라도 더 번다고 야근을 하다가 그 사고가 난 거 아니냐?
하여간 기세고 드센 것은 애초에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가려면 네가 가야지. 왜 내 아들을 잡아먹어, 이 사악한 것아! 그만해요, 당신 제발. 동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분풀이라도 하려는 듯 악에 바친 시아버지. 그 시아버지를 어머님께서 온몸으로 막아서며 말리고 있을 때였어요. 이 옆에 내가 어딜 가로막아! 저리 안 비켜! 시아버지가 어머니를 강하게 밀쳤고 어머니는 그대로 넘어져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그네 너까지 대드는 거냐? 이 집구석 여자들 하나같이 아주 정상이고 제대로 정신 박힌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 아들이 그렇게 됐지. 아들을 잃은 상실감에 정말 정신이라도 나간 걸까? 이해할 수가 없는 시아버지의 기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네 시합이 또 시작한 것 같다. 네? 시작하다뇨, 뭘요? 노름 말이다, 노름. 젊을 때부터 노름병이 있었단 네 시애비. 한동안 잠잠해서 끄는 것 같더니 아주 요새는 경마장이며 화투판이며 노름판에서 산다 살아. 아이고 내 팔자야. 첫째야 둘째야. 나 용돈 그거 다 필요 없다. 니들이 주는 용돈 그거 다 노름판에 가서 날리고 온다. 그러니까 그냥 끊어버려. 돈 나올 구석 없으면 그 짓거리도 관두겠지. 시아버지는 공무원으로 퇴직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며느리한테 흉보이기 싫다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지 않아 몰랐었는데 젊었을 때부터 노름바닥에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이라 걸리면 징계고 나중에 연금도 못 받는다고 어머님께서 온갖 곳을 따라다니며 말린 탓에 끊었다고 한 건데 서방님이 그렇게 된 이후 시아버지는 다시 노름판에 발을 담갔어요. 어머님은 동서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아기를 데리고 동서를 살피는 날이 많았어요. 제가 아기 낳고 고생할 때 동서가 저를 돌봐 주었던 것처럼요. 여보세요? 이 옆에 내 어디야? 어딜 싸돌아 다니느라고 집구석에 붙어있질 않아? 늦바람이라도 났냐? 당장 안 들어와? 여기 둘째네예요. 세상에 늦바람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입에 담지도 말아요. 아니 내가 오늘 둘째네 간다고 말했잖아요. 당신이 잊어버리고선 왜 이렇게 나한테 승질을 내요, 승질을 내긴. 노름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머님께 고통이었는데 시아버지는 그 나이에도 저희 어머님에 대한 의처증이 심각한 분이었어요. 조카도 함께 돌봐야 하고 동서도 너무 걱정이 된지라 어머님께서는 동서 집에 자주 가셨거든요. 제가 같이 있을 때만 해도 거의 1시간에 한 번씩은 아버님께 전화가 왔어요. 집에 밥 없다. 어딜 싸돌아 다니냐. 당장 들어와라. 고래고래 난리를 쳤고 어머님은 동서에게 또 오마, 내일 오마 하고 서둘러 달려가셨습니다. 그렇게 서방님 떠나고 1년 동안 저희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 지옥같이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동서, 일은 좀 더 쉬는 게 낫지 않겠어? 벌써 1년이 지났네요, 형님. 아직도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 사람이 돌아올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준호한테는 아빠가 멀리 여행을 떠난 거라고 했는데 아직도 아빠는 언제 오냐고 물을 때면 그냥 가슴이 문드러지는 것 같아요. 형님, 4살 배기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겠죠? 애아빠가 아주 떠난 걸 이해하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서, 지금 준호도 그런 상태인데 일까지 하다가 동서 건강이라도 상하면 어떡하려고 해. 그런데요, 형님. 돈도 돈이지만 제가 이렇게 집에만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바쁘기라도 해야 정신없이 바빠서 피곤해 쓰러질 듯 해야 다른 마음 안 먹을 것 같아요, 형님. 저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갑작스레 떠난 남편,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요. 하지만 강한 사람이었던 동서는 나름의 생존 방법을 찾았던 거였어요. 동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조카 낳았을 때 빼고는 일을 쉬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 어쩌면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동서의 회사에는 사내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는 조카와 함께 출근을 했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퇴근하고 아이 하원을 같이 하는 거였죠. 그렇게 다시 일을 하자 동서의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죠. 시아버지의 의심병은 이제 동서한테까지 향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둘째 너 땀만 품는 거 아니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들 잡아먹은 거 당장 내치고 싶다만 준호는 우리 집안 자식이야. 네가 준호 데리고 새 살림 차리는 거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될 일이다. 옆에 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알겠어? 무슨 말이에요? 하여간 말귀 못 알아먹는 옆에 내 데리고 사는 것도 고역이지. 둘째 쟤 다시 회사 나간다며. 딴 놈 만나서 헛짓거리하고 다니는 거 아닌지 잘 지켜보란 말이야. 이제 알아들어? 여기서 이 집안에서 헛짓거리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당신만 정신 차리면 된다고요. 지금 둘째가 남편도 없이 마음 추스르고 애까지 키우며 아등바등 사는 거 불쌍하지도 않아요, 당신? 처음이었어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아버님께 말씀을 하신 게 작정이라도 하신 듯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셨던 말을 하셨죠. 쨍그랑 아버님은 대답 대신 유리로 된 무거운 재떨이를 던졌답니다. 자칫하면 어머님의 머리에 맞을 뻔했죠. 아버님, 왜 그러세요, 진짜? 이거 폭력이에요. 정말 이러시면 큰일 나신다고요.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조용히 안 해? 어휴, 지겨운 집구석. 어휴. 시아버지는 그 길로 어머님 지갑을 열어 현금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어딜 가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노름에 밤을 새고 올 터이니 그냥 밤 동안에 시어머님은 무사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어머님, 오늘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저희 집도 괜찮고요, 어머님. 아니다. 또 저러다 새벽에 오면 나 없다고 얼마나 난리를 치겠니. 너희들 집까지 쫓아올 거 생각하면 그냥 내가 안 가는 게 낫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을 했어요. 정말 당신 아버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 어머님이 너무 걱정돼. 나도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근데 우리 아버지 가난한 집에서 힘들게 자라 공무원 되고 나나 민석이 어렸을 때 우리 형제하고 싶은 공부 다 시켜주고 쉼없이 일하셨어. 평생을. 또 말은 많이 안 했어도 아버지가 민석이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컸다고. 근데 그 녀석이 그렇게 돼서 지금 아버지도 많이 힘드신 거야. 어머님 힘든 건 안 보여? 그걸 내가 왜 모르겠어. 나도 아버지께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매번 말한다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엄마 생각은 또 얼마나 끔찍하게 해. 난 정말 끔찍해. 어머님께 하는 그 생각이 그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야? 자기야, 아버님 의처증인 거 몰라? 어머님이 준호 봐준다고 동서집에 몇 시간 계시기라도 하면 정말 1시간에 한 번씩, 아니 30분에 한 번씩 쉴 새 없이 전화가 온다고. 그거 병이야, 병.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아버지 상태가 불안하냐고. 민석이 갑자기 그렇게 되고 엄마도 집을 자주 비우니까 혼자 남겨질까 불안한 거라고 아버지는. 아버님을 연민하며 안쓰럽게 여기는 남편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훨씬 안쓰러웠거든요. 동서가 회사 복직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동서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어머님과 함께 동서를 만나러 갔습니다. 동서, 무슨 일이야? 아가, 요새 일이 바쁘냐? 잘 챙겨 먹고 있니?
엄마가 너 좋아하는 장조림 해왔다. 어머님, 형님,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은 중요하게 상의 드릴 게 있어서 뵙자고 했어요. 동서 회사에서 시작한 새 프로젝트. 동서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프로젝트 특성상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으로요. 동서는 고등학교도 외고 출신이었고 영어를 무척 잘했거든요. 중요한 프로젝트였고 해외 지사 안정화에 필수적인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 일단은 2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준호 어린이집은 등원시키고 우리 집에서 봐주면 되는 거냐? 괜찮으시겠어요? 어린이집은 잠깐 쉬어도 되고요, 어머님. 등원 하원이 힘드셔서. 멀지도 않은데 뭐. 또 어린이집 가는 걸 좋아하는데 할미랑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게 더 심심하지 않겠니? 걱정하지 말아라. 중요한 일이라는데. 그래, 동서. 중요한 일이면서도 좋은 기회 같아. 나도 어머님이랑 같이 준호 같이 볼게. 걱정하지 마. 감사해요, 어머님. 감사해요, 형님. 동서는 일주일 뒤 출장을 떠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님이 난리가 나셨지요. 동서가 프로젝트 준비로 야근을 해서 어머님이 조카를 어머님 집에 데려가셨고 일이 늦게 끝난 동서가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거기서 사단이 났더라고요. 어머님의 전화에 저도 시댁으로 달려갔죠. 뭐? 해외 출장?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5살 난 애를 두고 어디 집을 그렇게 오래 비운다는 거야? 아버님, 그런데 제가 회사에 다니는 이상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딱 2주예요. 프로젝트 잘 마치면 성과급도 있고. 안 돼! 네 시어머니 불쌍하지도 않냐? 몇 시간도 아니고 꼬박 2주나. 어떻게 5살 낸 애를 보라는 거야? 너 솔직히 말해봐. 출장도 거짓말이지. 너 뭐 딴 놈 생겼어? 오호라, 2년 지나니까 떠난 남편은 그새 있고 이제 딴 주머니 차겠다는 심보 아니야. 이것 봐라. 내가 그 속을 모를 줄 알고? 아이고, 민서가 떠난 사람만 불쌍하지. 아버님, 동서 해외 출장 가는 거 맞고요. 준호는 저도 같이 돌볼게요. 시끄럽다. 다 필요 없고 너 그 회사 당장 때려쳐라. 네? 아니, 당신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회사를 때려치우면 준호랑 애미 어떻게 살라고. 내가 지금 준호 봐주고 하는 것도 둘째가 꼬박꼬박 용돈 주고 있다고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는 건데. 뭐 꼭 애를 봐줘야 돈을 주는 거야? 네가 우리 집안의 한 일을 생각하면. 그리고 민석이 보험금, 내 아들 목숨값, 그것도 다 네가 챙겼잖아. 부족한 게 뭐 있다고 일을 크게 만드냐고. 여자가 말이야 욕심이 과해. 둘째야, 준호 데리고 얼른 집에 가라. 얼른. 왜 말을 못하게 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첫째 너라도 말을 해봐라. 내 말이 들리냐? 아버님, 진정하세요. 막무가내인 아버님을 붙드는 사이 동서는 조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동서는 출장을 떠났어요. 조카는 어머님 댁에서 지내게 되었지요. 저희 집에서 본다고 했지만 아버님이 저도 못 믿겠다고 하더군요. 무슨 조카가 인질이라도 되는 것처럼. 조카를 데리고 있어야 동서가 딴맘 안 먹고 집에 온다고요.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께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둘째야, 아이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너도 바쁜데 미안하다. 준호 목욕시키고 나오다가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어머나, 어머님 괜찮으세요? 허리가 좀 삐끗했지 뭐냐. 어머님, 병원 가셔야 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병원도 병원인데 준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둘째 오려면 아직 더 남지 않았니? 그렇죠. 걱정 마세요, 어머님. 치료 받으셔야 하고요. 제가 준호, 저희 예빈이랑 같이 볼게요. 그래, 고맙다, 첫째야. 갑작스러운 사고로 허리를 다치신 어머님.
다행스럽게 척추까지는 아니었지만 삐끗하셨기에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의 부탁으로 조카를 데리러 시댁에 갔습니다. 이거 봐라. 이거 내 이럴 줄 알았어. 애 엄마가 없으니 늙은 노인네가 손주 돌보다 힘에 부쳐 이렇게 다친 거 아니야? 출장이고 뭐고 애미 당장 들어오라고 해라. 이게 다 지 자식 내 베개 치고 바깥 일로 싸돌아 다니기 바쁜 애미 때문 아니냐? 아버님, 어머님 다치신 건 저도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도 동서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억지예요. 준호도 듣는데 그만하셔요. 이게 아주 못된 버릇을 배우고 물들어가지고 어디서 자꾸 말대꾸야? 손이 사람이라는 게 기강을 못 잡으니 아주 막 나가는 거 아니야? 당신 나 걱정하는 사람 맞아요. 애들 그만 괴롭히고 그렇게 걱정되면 나 병원이나 좀 당신이 데려가요. 망할 놈의 집구석 하나같이 대동단결해서 바락바락 말대꾸하며 집안 어른아이들을 우습게 하는 게 아주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조카의 귀를 막고 도망치듯 시댁을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며칠 뒤에 동서가 오니까 그때까지 잘 데리고 있어야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좀 이상했어요. 엄마를 못 본 지 거의 10일이 다 되어 가는데 이상하게도 한 번도 엄마를 찾지 않더라고요. 아빠 떠나고서는 매일같이 아빠를 찾던 아이인데 조카 마음 상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같이 집에서 지내기를 며칠, 날짜를 보니 내일이면 동서가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저녁 먹이고 저희 아이를 재우는데 조카가 방에서 나와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준호야, 잠이 안 와? 얼른 자야지. 내일이면 준호 엄마 오지. 엄마 온다, 준호야. 엄마 보고 싶지? 조카가 한 발 다가오며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큰엄마, 이거 비밀인데요. 엄마랑 할머니가. 조카가 저에게 다가와 귀뜸을 하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 막았네요. 큰엄마, 엄마는 여기 다시 안 올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랑 내가 엄마한테 갈 거래요. 할아버지 알면 큰일 난다고. 진짜 절대 비밀이라고 했어요. 근데 큰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준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랑 준호가 엄마한테 간다니? 큰일 났다. 큰엄마는 모르는 거였어요? 난 할아버지한테 비밀인 줄 알고 할아버지한테는 말 안 했는데 큰엄마 할아버지한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난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그럼 다 끝이래요. 큰엄마 비밀 지켜줄 거죠? 알겠어, 준호야. 큰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절대 말 안 할게. 할머니랑만 이야기할 테니까 준호 걱정하지 말고 어서 자. 우선 조카를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어머니께서 입원하신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조카 말이 사실이라면 동서와 어머님이 정말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 말이라 그대로 믿는 게 맞나 긴가민가 해서 일단 어머님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어머님은 그저 제가 병문안을 온 걸로 아셨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허리는 좀 어떠세요? 제가 들어갈 때까지 서서 창문을 보며 스트레칭 하던 어머님께서 당황하시며 바로 침대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설마 허리 다친 것도 거짓말인가?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어머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네 왔구나. 아이고, 네가 고생이 많다. 내가 며칠 입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조용히 다가가 속삭이듯 어머님께 말했지요. 어머님, 지금 혹시 아버님이 병원에 계세요? 네 시아버지 좀 전까지 있다가 또 돈 챙겨서 나갔다. 노름도 병이지 병. 못 고치는 불치병. 아주 내가 진짜 아픈 거 아닌가 의심병이 도져서 며칠 병원을 지키더니
그것도 작심 3일이지. 네 시아버지 3일을 못 버티고 나갈 줄 알았지. 마침 잘 왔다. 준호는 잘 있지? 시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말에 우선 안심이 되었지요. 그리고 같은 병실 쓰는 환자들 듣는 귀도 신경이 쓰여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으시면 저랑 산책 좀 해요. 산책? 아니, 내가 허리가... 걸으실 수 있죠, 어머님. 조용한 곳에서 저랑 이야기 좀 해요. 어머님도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신 듯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곤 옷을 챙겨 입으셨어요. 병원 뒤쪽에 있는 공원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사실 준호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랑 준호 동서 있는 곳 미국으로 가신다는 게 정말이에요? 어머님은 깊은 한숨을 쉬다가 이내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붙잡으셨어요. 큰애야, 내가 정말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 근데 나나 네 동서, 준호, 이렇게는 못 살겠다. 너도 그동안 봐와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네 동서가 어떤지 잘 알지 않니? 네가 돕질 못하겠다면 그냥 조용히만 있어다오. 오래오래 준비했던 거다. 아이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야반도주 같은 걸 생각하시는 거구나.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지? 언제부터 무슨 준비를? 자세한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정말 제 생각보다 오랜 기간 많은 것을 준비했더라고요. 민석이 떠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인가 내가 둘째한테 먼저 말했었다. 능력도 있고 젊은 애인데 민석이가 너무 일찍 가버렸지 않니? 1년 휴직하는 동안 애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게 보여서 내가 그걸 곁에서 보는 내가 너무 힘이 들더구나. 그러니까 1년 전 어머님은 반찬을 싸들고 동서를 찾아가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나 왔다. 어머님 오셨어요. 몸은 좀 어떠냐? 잘 챙겨 먹고 있어? 준호도 준호지만 네 몸도 챙겨야지. 어머님이 자주 오셔서 제가 또 어머님 반찬 좋아하잖아요. 챙겨주신 것 매번 감사하게 잘 먹고 있어요. 덕분에 기운도 차리고 있고요. 둘째야,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 누군가는 1년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너 보면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나도 아직 그 일이 생각나면 자다가도 눈물이 쏟아지고 먼저 간 내 아들 생각하면 가슴이 그냥 타들어간다. 그래도 둘째야,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너 앞길이 구만리, 너무 창창한 나이다. 이 시애미 말 잘 들어라. 네가 우리 집 사람이라는 네 시애비 말, 그런 거 하나 신경 쓰지 마라. 네가 좋은 사람이 생기든 아니면 그냥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이랑 연을 끊고 싶든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응? 언제든 새 출발해도 괜찮다. 내가 복이 없어 아들 먼저 보낸 거지. 네가 무슨 죄냐? 내가 사돈어른 사부인 뵌 적이 없지만 너 이렇게 사는 거 보면 하늘에서도 맘 편히 못 지내실 것 같구나.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네가 내 딸 같아서 너를 딸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정말 제 엄마 같았어. 그렇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다고 했죠. 어머님의 간곡어린 부탁, 진심을 들은 동서는 무언가를 결심한 것 같았다고 합니다. 어머님을 조용히 찾아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어머님, 우리 같이 떠나요. 어머님이랑 준호 새 출발 같이 해요, 어머님. 저 어머님만 두고는 못 가겠어요. 같이 떠나자니 그게 무슨 말이니? 동서는 그때부터 차분하게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외 출장은 진짜였습니다.
큰 프로젝트라 엄청 일찍 잡혀있던 계획이었죠. 다만 단기 출장이 아니라 해외 지사에서 최소 3년, 오래 근무를 하는 조건이었고 동서는 복직과 동시에 그 제안을 수락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동서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해 해외 근무자로 추천을 한 거였어요. 한국을 떠나 일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회사 측의 배려였죠. 물론 가장 큰 걸림돌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장기 출장이 아닌 장기 근무. 근데 어머님은 어떻게 미국에 들어가시려고요? 우선 관광 비자로 들어가려고 한다. 둘째가 준비해줘서 여권도 만들고 비자도 준비했다. 1년도 넘게 걸렸지 뭐니. 어머니 짐은요? 짐은 다 어떻게? 네 둘째 짐은 근무 가기 한참 전에 필요한 것 챙겨서 다 붙였다. 준호 짐도 같이. 나야 뭐 가져갈 게 많지도 않구나. 옷가지랑 그런 것만. 여행 가방 둘째 집에 두고 계속 조금씩 옮겨놓고 있었지. 첫째야, 이제 거의 다 됐어. 비행기 티켓도 둘째가 끊어놨다. 네 시애비 몰래 준호 데리고 공항 가서 비행기만 타면 된다. 내 평생 미련하게 네 시애비 떠나 살 생각 해본 적도 없는데 민석이 그렇게 되고 둘째 말 들으니 진짜 새로운 세상 삶을 꿈꾸게 된 거야. 알겠어요, 어머니. 전 정말 이걸 오늘 처음 들어서 혼란스럽지만 생각 좀 해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도 충분히 동서나 어머님 마음 이해해요. 그럼 공항 가기 전까지 계속 병원에 계실 생각이셔요?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는 날 둘째 집 들러서 짐 챙겨 공항으로 가려고 한다. 퇴원하는 날 아버님이 안 계실까요? 네 시애비한테는 퇴원 날을 다음 날로 말하려고 했지. 노름판 벌어지면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지 않니? 알겠어요, 어머님. 우선 쉬세요. 돌아오는 걸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일단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부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남편은 그 망나니 짓을 하며 온 식구를 괴롭히는 시아버지를 그래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연민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이 계획을 알게 되면 일을 망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이들 하원을 시키고 집에서 저녁을 먹이는데 조카 녀석이 어찌나 제 눈치를 보는지 저한테 말한 게 큰 실수를 한 건가 불안해하는 눈치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 결심이 서더라고요. 준호야, 큰엄마한테 오세요. 준호, 큰엄마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겁먹은 표정으로 절레절레 고개를 젓는 조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비밀이라고 했는데 큰엄마한테 말한 거 준호 잘못 아니야. 큰엄마한테는 말해도 괜찮아. 큰엄마는 할머니랑 엄마 그리고 준호 편이야. 준호 엄마가 약속한 것처럼 준호랑 할머니 곧 엄마 만나러 가게 될 거야. 근데 준호야, 가기 전까지 큰아빠랑 할아버지한테는 정말 비밀 지켜야 해. 준호 할 수 있지? 쉿. 히.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검지손가락을 입에 대는 조카를 쓰다듬어주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를 통해 그리고 어머님께 다 들었다고요. 형님, 제가 죄송해요. 걱정 많이 되시죠? 제가 미리 말을 했어야 하는데 형님은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냥 이게 아버님 아시면 다 끝나는 일인 것 같고 아주버님 마음이야 제가 모르니 이렇게 되었어요. 동서, 어머님 말씀 듣고 나도 고민 많이 해봤어. 아버님이 동서 곱게 안 보시는 거며, 아니, 괴롭히는 거 옆에서 같이 보고 당하는 나도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어머님을 돌보시기는커녕 밖으로만 도시면서 집착만 너무 심하시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동서와 긴 통화, 상의 끝에 어머님과 조카를 공항에 데려다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조카는 저랑 있으니 어머님이 병원에서 나와 동서 집에서 만나면 차에 짐을 싣고 공항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근데 어머님, 정말 여길 떠나서 그 먼 곳에 괜찮으시겠어요? 남들이 서방 버린 거라고 욕해도 그런 거 하나 신경 안 쓰고 살란다.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참고 살았는데
욕하는 사람들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도 거기서 할 수 있는 일 찾아보련다. 이거저거 알아보니 LA에서는 영어 못해도 다 잘 산다더라. 그렇죠. 그리고 첫째야, 분명 나중에 이 사실을 알면 네 아버지 난리 칠 건데 그냥 너는 딱 모른 척해라.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 양반이 뭐 설마 미국까지 따라오려고? 그냥 연금이나 꼬박 받으면서 살겠지. 그거나 안 까먹어도 그 양반 살 수 있다. 네 시애비 모신다는 생각도 그냥 하지 말아라. 그저 떠나고 난 뒤 애뭐 너나 예빈이 애비 괴롭힐까 그게 걱정이구나. 어머님, 그건 걱정 마세요. 그것만 하나 부탁하자. 나 가고 나거든. 내가 이혼 서류 그거 준비해놨다. 네 시애비가 나중에 그거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건데 장롱 제일 밑에 칸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그거나 나중에 네 시애비 보는 곳에 조용히 두고 나오면 된다. 그리고 둘째 집도 다 내놓았다. 우리 가고 나면 사람들이 와서 남은 짐도 싹 처리하도록 미리 손 써놨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그리고 드디어 어머님과 조카가 떠나는 출국 당일이 되었어요. 새벽부터 너무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오후 비행기이니 공항에 점심에 일찍 도착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 딸 어린이집 등원을 시키고 조카를 챙겨 동서집으로 갔어요. 캐리어 큰 거 2개, 기내용을 다 차에 싣고 나자 병원에서 퇴원한 어머님이 동서집으로 오셨어요. 어머님, 짐은 다 실었어요. 이제 공항으로 가시면 되어요. 그래, 준호야, 할미한테 오렴. 큰엄마 차 타고 비행기 타러 가자. 엄마 만나러 가자. 그때 휴대폰 소리가 울렸고 액정을 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 전화였어요. 안 받을까 고민도 했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첫째야, 네 시애미 전화를 안 받는다. 너 오늘 병원 가냐? 전화는 왜 안 받아? 물리치료 받는 중 아니실까요? 치료 계속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퇴원 내일이잖아요. 퇴원 수속 제가 받고 어머님 모셔다 드리려고요. 아버님도 내일 퇴원할 때 병원으로 오세요? 아니면 댁에서 기다리셔도 되고요. 내일 퇴원할 때 가야지. 준호, 우리 손주는 잘 있냐? 근데 준호 애미는 왜 아직도 안 와? 2주 출장이라고 안 했냐? 네, 맞아요. 정리하고 오는 게 며칠 늦어지나 봐요. 안 그래도 이번 주에 들어온다고 연락 받았어요. 시애미 병원에 있는데 걱정도 안 된다고 하냐? 지 자식 보다가 그렇게 됐는데. 걱정하죠. 안 그래도 빨리 정리하고 돌아온다고 했어요. 오면 어머님 댁 바로 찾아뵙는다고요. 그럼 아버님, 내일 제가 어머님 퇴원하고 모셔다 드릴게요. 진짜 저도 어떻게 그렇게 말이 술술 나오는지 다행스럽게 시아버지는 오늘 병원에도 집에도 안 오실 것 같았어요. 노름하다가 집 비우는 게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을까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시어머니와 조카를 태우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지요. 어머님, 비행 잘하시고요. 도착하면 동서편으로 연락 주세요. 준호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엄마랑 잘 지내야 해. 나중에 큰엄마가 할머니랑 엄마 준호 보러 갈게. 큰엄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조카는 곧 엄마를 볼 생각에 신이 났는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정말 난리가 났죠. 남편도 너무 황당해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 놀란 척을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증발할 수 있냐며 집에 가니 이혼 서류가 놓여 있다고 길길이 뛰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를 어머님 찾는다고 수소문을 하고 다니셨어요. 술로 지새우길 몇 개월, 결국 시아버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지요. 어머님 동서 조카와 함께 미국에서 잘 지낸다고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꼈지만 어머님 생각을 하며 이해를 하더군요. 그 뒤로도 남편은 가끔 혼자 아버님을 찾아뵈었고 사실상 저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어머님 동서와는 자주 통화를 했어요. 어머님, 그 이혼 서류 말인데요. 아버님이 도장 찍고 제출하셨어요. 그러니? 어머님 잘 지내시는 거죠?
그럼 둘째가 회사 다니고 바쁘지. 그리고 나도 여기 한인 애기 봐주는 일도 하고 잘 지낸다. 몇 개월 지나고 또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그곳에서 좋은 분을 만나셨다는 이야기요. 어머님과 나이도 비슷한데 사별을 한 한국분을 만나신다고 했어요. 결혼을 하면 영주권도 나오고 신분 문제가 해결된 셈이지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남은 인생 고생만 하셨던 저희 어머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분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머님과 동서, 조카는 미국에서 잘 지내고 어느 정도 미국 생활이 안정될 무렵 남편과 저희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렇게 미국에 있는 어머님을 찾아뵈며 저희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지금도 어머님과 조카를 공항에 데려간 날을 생각하면 007 작전 같아 흡사 떨리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동서와 어머님의 새로운 시작에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그렇게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한 번은 있는 것 같더군요. 청취자 여러분도 그 순간 현명한 결단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